미국한테 우리 지금 엔화 너무 약세여가지고 형 좀 막아볼게. 모른 척 해줘 라고 했는데 이번에 딱 찍어버린 거예요. 너 관찰 대상국이다. 뭐 미국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면서 BOJ가 개입을 의미 있게 하기도 지금 어려운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됐을 때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즘 엔화가 몇 달 전에도 굉장히 쌌었는데 지금은 바닥을 뚫고 지금 당장이나 다음 주에도 일본 여행을 가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그쵸. 정도인데 맞아요. 엔화 약세 요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요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엔화는 지금 사실은 이제 환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를 의미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엔화가 약세라는데 뭐에 비해서 약세야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원화에 비해서도 엔화가 약해. 그래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면 여행 가기 좋아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지금 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숫자는 엔화랑 달러랑 비교해 보니까 달러에 비해서 엔화가 너무 싸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숫자상으로 보면은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었을 때 엔화가 250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1년, 12년까지 계속 낮아져요. 다시 말하면 엔화가 강세가 됐다는 거죠. 그게 80엔 근처까지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와서 지금 160엔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199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가장 낮다, 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적인 가치도 중요한데 그 엔화라는 것 자체의 절대적인 가치, 다시 말하면 엔화 한 장 들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니? 이거를 일본에선 뭘 할 수 있고 한국에선 뭘 할 수 있고 미국에서 실제로 뭐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엔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잖아요. 그 엔화의 가치는 그냥 뭐 금리도 중요하고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 뭐 그 나라의 경제도 전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엔화를 갖고 싶은 사람, 엔화를 공급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엔화가 얼마나 많이 공급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도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연준이나 한국은행처럼 일본에 BOJ라는 중앙은행이 있는데요.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뿌려댔느냐를, 그게 공급인 거니까. 네, 그게 공급인 거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FOMC 회의할 때마다 와, FM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네, 저렇게 얘기했네, 뭐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하네, 금리를 어떻게 하네, 관심 많지만 BOJ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었죠. BOJ 모르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연준을 비교해 보면은 연준의 자산이 이게 올라갔다가 이게 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옆으로 갔다가 아니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가 다시 줄여도 봤다가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걸 보면은 연준의 고민이 느껴져요.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요. 그러나 BOJ의 자산을 보면 전혀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늘어나요.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2010년도에 그 BOJ,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돈을 얼마나 뿌렸는지를 나타내는 그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100조 엔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00조 엔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750조 엔이에요. 10여 년 만에 그러니까 BOJ의 자산이 거의 6배, 7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GDP는 어땠을까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사실상 일본의 GDP는 550조 엔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BOJ가 들고 있는 자산은 100에서 750까지, 일본의 GDP는 550에서 유지. 그러니까 일본의 GDP보다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자산이 훨씬 더 많아질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이 푼 돈으로 뭐 했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본 정부한테 빌려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세금을 받은 돈이 있을 거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쓰는데 부족하면은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정부가 지금 계속 부족한 거죠. 세금을 안 거치는데 쓸 돈은 많으니까, 노인도 많고 쓸 돈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부족해요. 그러니까 빌려야 돼요. 빌려려고 하는데 빌려준 사람이 없어. 왜냐면은 금리가 0.1%야. 제가 일본 정부가 그 김 작가한테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요. 금리 0.1%. 이 금리 0.1% 드릴게요. 가라고 할 것 같은데. 10년
30년만 빌려줘. 30년 빌려줘. 근데 얼마큼 내 돈을 쓰레기 0.1%. 만들겠다는 건가? 장난하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빌려주죠. 그럼 누가 빌려줘야 되나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찍어서 빌려줍니다. 그 비중이 놀라운 사실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정부가 빌린 국채의 53%를 BOJ가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서 일본 정부한테 빌려주는 돈이 53%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제 채널에서 소개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칠판에 뭐 강의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칠판에서 요새 강의하면서 이제 설명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BOJ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일본 정부의 국채의 비중이 53%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빌린 돈 중에 53%를 BOJ가 찍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고요. 유럽도 30%인데 이미 지금 일본은 53%가 넘어설 정도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거는 BOJ는 일본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찍어서 뭘 사기도 하는데 주식도 삽니다. 주식도 사고 리츠라고 하는 ETF도 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코스피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일본 BOJ는 돈 찍어서 ETF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70조 엔 정도의 평가액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70조 엔. 아까 지금 750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BOJ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래도 나 먹었어. 40조 엔 정도 샀는데 30조 엔은 평가 이익이 난 거야. 몰랐으니까. 나 싸게 사서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거 위험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엔화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엔화가 얼마나 많이 풀렸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규모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미 풀려 있는 상태고 이게 안 풀릴 거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 정부한테 0.1% 금리 받고 돈 빌려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마 돈 더 찍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엔화가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근데 엔화가 싸니까 일본으로 가서 엔화 바꿔서 거기서 쓰는 거 이게 이제 수요인 거죠. 일본 내에서 쓰이는 것도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엔화 바꿔 가지고 쓰는 거 이거 있고요. 혹은 일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엔화로 바꿔 가지고 들어가는 거 뭐 등등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나라의 통화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이 유럽에 있는 기업하고 무역을 해요. 그래서 유로화를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유럽 회사가 유로화로 안 주고 달러로 줄게. 어차피 네 유로로 줘봤자 달러로 바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무역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사실 거의 없어요. 없겠죠. 하긴 뭐 엔화로 뭐하러 그냥 거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의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엔화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달러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달러 말고 엔화로 좀 가지고 있어 보자.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화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최근에 있다는 게 블룸버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보험사들이 엔화 강세가 됐을 때 혹시 모르는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해지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본의 보험사들, 대형 보험회사들은 개인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해주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국내에다 투자해놓기가 어려우니까 해외에다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 돈이 뭐 1조 달러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해외에다 투자해놨는데 만약에 엔화가 강세가 돼버리면 다시 말하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달러 약세야. 그러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엔화 강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보험금을 내듯이 해지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건데요. 그 비중이 한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65% 정도는 해지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45%까지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의 대형 보험사들조차 뭐하러 그걸 해지하고 있냐? 엔화가 강세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엔화에 대한 수요가 또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났는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엔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엔화의 절대적인 가치는 가만 놔두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면서 160엔까지 이제 지금 돌파한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가만 놔두면 무조건 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이요. 지난 5월 달에 BOJ에서 한 3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개입을 했어요. 일본 BOJ가 돈을 쓴 돈이 그때 당시 금액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조 원 수준의 그런 규모를
한 2, 3일 동안 썼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를 막으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BOJ라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돈을 썼다? 뭐 한 거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BOJ가 들고 있는 달러를 팔아가지고 엔화를 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BOJ는 엔화는 그냥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어요. 마음대로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찍어낼 수 있어요. 달러는 찍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벌어들인 달러를 쌓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80조 원만큼에 해당되는 거를 팔아버리고 엔화를 샀다는 얘기예요. 왜?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게 다행히 잘 돼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이거 산 거 돈 번 거지. 근데 다시 약세가 되면 이거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들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로 가용할 수 있는 달러가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80조 엔 정도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마 많게는 2번에서 3번 정도 남은 것 같다. 그거 이상 더 쓰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일본 BOJ가 들고 있는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그냥 유동성이 있는 것들이 그 정도고 나머지는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 국채를 판다는 얘기는 다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는 오른다는 얘기니까 미국 금리는 올리는데 일본 금리는 낮으니까 다시 엔화 약세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구조냐면은 일본이 일본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다시 엔화 약세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드가 몇 장 없는 데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러니까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60엔을 지금 훌쩍 넘은 상황인데 아마 이런 약세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화 약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분들이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일본을 놀러 가는 건가요? 여행 가는 거. 네. 여행 가는 게 될 수 있고요. 이런 환경이 된다면 금융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화 약세가 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BOJ가 어떤 식으로든 인위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뭐 막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160이 아니고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막으려는 시도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에 올립니다. 이게 또 신기한 얘기인데요. 이런 거죠.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는 아니고 일본이 미국한테 우리 지금 엔화 너무 약세여가지고 형 좀 막아볼게. 모른 척 해줘. 라고 했는데 이번에 딱 찍어버린 거예요. 너 관찰 대상국이다. 너무 대놓고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면서 BOJ가 이거 제대로 개입을 의미 있게 하기도 좀 어려운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됐을 때 일본이 흔들린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가 되잖아요. 엔화 약세면은 누가 좋을까요? 도요타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수출 기업이니까.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좋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안 좋은 거죠. 중국의 수출 기업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 엔화 약세가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다시 환율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일본이 저렇게 약세가 되면 나도 할래 이렇게 되면서 원화도 더 약세로 보내버리고 위안화도 더 약세로 보내버리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환율 시장에서는 어글리 컨테스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글리 컨테스트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미스 코리아 이런 거 할 때 예쁜 사람들을 뽑잖아요. 근데 어글리 컨테스트는 뭐냐면 누가 못생겼냐 뭐 이런 거죠. 코미디언 중에 이런 자기 못생긴 거 가지고 웃기고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더 못생겼어 라는 얘기가 환율 시장에 있을 수 있다. 엔화가 야 내가 봤지 나 진짜 안 좋다 라고 얘기하니까 원화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도 만만치 않아. 위안화? 야 나 모르냐? 나 지금 부동산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심각해 라고 얘기하면서 경쟁적으로 약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환율은 상대 가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엔화가 약세이면 당연히 달러 강세라는 건데 두 번째 주제는 또 흔들리는 달러의 위상이에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 BOJ 엔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블룸버그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나왔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게 바로 미국의 금융 지배력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금융 지배력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야 알지? 내가 이 정도다. 내가 뭐 FOMC에서 어떻게 좀 금리 좀 인하해줄까? 그러면 좀 살만하겠지? 근데 싫은데?
이러면 니네도 어떻게 되겠니? 막 이런 정도의 영향력이 내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잘 모르고 있었나 본데 나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세상이 점점 무시무시해지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파월 의장이 만약에 임기가 종료되면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달러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라는 거,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다라는 건데요.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 정부, 즉 바이든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이 달러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게 뭐냐? 니네 지금 계속 보호주의를 쓰는데 보호주의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달러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과거 같으면은 사우디에서 기름 사오고 달러를 주잖아요.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 이 받은 달러를 어떤 식으로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의 수요처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기름을 안 사죠? 그러니까 달러가 밖으로 안 나가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보호주의를 하면서 관세를 높이고 하면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뭔가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내가 만들고 반도체도 내가 만들고 전기차도 내가 만들 거니까 뭘 사와. 그냥 사지 마. 중국에서 전기차 판다고 관세 100% 때릴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보호주의를 쓰다 보니까 달러가 밖으로 안 나가서 달러의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러의 장기적인 패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신 얘기가 자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동결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서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 내가 이거 쌓아놨는데 쟤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못 쓰게 하네? 이거 달러로 쟁여놔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럼 뭐하러 달러로 쟁여놓냐? 그러면서 금을 사자. 혹은 다른 통화를 사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외환보유고를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달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다른 나라 통화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으로 사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달러의 위상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BOJ가 발등 찍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건 맞는데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미국만 압도적이었어요. 미국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올라오는 건지를 봤더니 위안화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유로화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엔화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만고만한 통화들이 그냥 많이 올라와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넘버원 짱이 있어요. 얘가 1등이었을 때는 무조건 얘 말만 들었는데 다극화가 된다고 해서 비슷한데 얘보다 훨씬 약한 애들이 올라와. 그러면은 얘의 영향력은 세지나 약해지나 생각해보면 그냥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이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른 대안은 더 없다는 얘기예요. 다들 지금 어글리 콘테스트 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통화를 하냐라고 생각해보면 달러의 위상이 약해진다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달러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이 FD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투자거든요.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미국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 FDI라고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전자가 텍사스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 달러 수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러로 바꿔서 들어가는 걸 FDI라고 하는데 이 수요가 전 세계에서 지난 3년 동안에 100이 있었다면은 3분의 1이 다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이 그 전에는 중국의 비중이 꽤 높았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위안화가 마이너스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게 과거에는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이런 회사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공장 팔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FDI가 직접 투자가 중국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게 반대로 되고 있고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우려들 요인들이 있고 계속 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켜보면 달러 위상은 흔들리는 듯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돈들이 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 같네요.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환율이라고 얘기하면 엔화, 달러 상대적으로 누가 더 약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는 문금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걸 우리는 피아트 머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법정 통화라고 하는 국가가 발행한 통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문금이라고 보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지들끼리 다 저러고 내가 더 바보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묶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가치는 아마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나타나든 무슨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현상이 계속될까? 약화될까? 저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 뭐 달러가 더 좋아, 뭐 위안화가 덜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묶음으로 놓고 보면은 이 통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것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통화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